네, 안녕하세요. 코인 체크 시간의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가지고 왔는데요. 한 주간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알트코인 쪽으로는 좀 겨울잠에 잠든 모습,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65%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또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시즌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당분간은 반등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3일쯤에는요,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 7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했고요. 2025년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 65%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가 되겠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신뢰가 또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렉트 캐피털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1%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점유율이 되겠는데요. 이는 지난 2월과 유사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요. 또 당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등하면서 전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급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알트코인 시장은 7천억 달러 그 이하로 수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의 흐름은 정치적 불안과 좀 맞물려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이란 공습 지시로 중동 긴장이 고조가 되었었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출렁인 바도 있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는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한 모습이었죠. 한편 알트코인 시장의 강세 여부를 판단하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요,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1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 90일 동안의 비트코인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알트코인의 수를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75포인트 이상의 경우에는 알트코인 시즌이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계절적인 흐름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분석가 미카엘은요, 최근 알트코인 시즌이 대체로 6월과 7월에 저점을 형성한 뒤에 8월에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가 상승한 뒤에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경우 알트코인의 반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비인 크립토는 알트코인 시장의 회복은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 흐름에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모든 프로젝트가 반등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비트코인 국고 회사가 출범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자자 앤서니 폼플리아노가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재무 회사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10억 달러, 약 1조 3,500억 원 규모의 합병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금융사 프로캡 비트코인과 특수 목적 합병 회사인 콜럼버스 서클 캐피탈 이 두 가지 회사를 합병해서요, 프로캡 파이낸셜을 출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새 회사는 최대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비트코인 국고 회사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업 현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넘어서서 대출과 파생 상품 또 서비스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폼플리아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경고를 내리면서요.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비트코인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폼플리아노는 지분 5억 달러, 또 전환사채 2억 5천만 달러 등 총 7억 5천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기반 국고 회사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국고 전략은 2020년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가 처음 주목을 받게 했고요. 현재 이 기업은 63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또 이러한 흐름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과도 함께 맞물립니다. 프로켓 파이낸셜에는 시타델 또 제인 스트리트, 수스케하나, 마그네타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있고요. 또 오프 더 체인 캐피탈이나 판트라, 또 코인 펀드, 파라피, 블록체인닷컴, 팔콘X 등 암호화폐 투자사가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XRP 쪽도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거래 대금이 62%가량 또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닥을 다지는 신호인가 이러한 이야기들 오늘 기사에서 짚어줬습니다.
디지털 자산 XRP의 24시간 동안 거래 대금이 62% 급증한 51억 2천만 달러, 약 7조 원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포지션 재조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에서 또 거래는 늘어난 모습이 되겠는데요. 코인 마켓캡의 이야기에 따르면 XRP는 지난 하루 동안 거래량이 전일 대비 62% 증가한 5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중동발 악재 속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XRP 거래량만 이례적으로 증가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는데요.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고 또 이더리움이 10% 급락하면서 XRP는 수개월 내 최저가로 떨어지는 등의 시장 불안이 확산이 됐었죠. 하지만 XRP는 월요일 오전에 다시 2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기술적인 반등에도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거래량 증가가 단순한 패닉 매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날 XRP 관련 청산액 6억 5,600만 달러 가운데 숏 포지션 청산이 1억 5,500만 달러로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현재 XRP의 핵심 지지선으로 2달러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XRP 가격은 2달러에서 2달러 65센트의 그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하단을 이탈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2달러 선에서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단기 저점 확인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에도 XRP는 1달러 90센트에서 반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투데이는 XRP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단기 투기성 매매도 일부 있지만 반대로 저점 매수를 노린 중장기 투자 유입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2달러 선이 유지가 된다면 기술적 반등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XRP가 다시금 2달러 20센트에서 2달러 30센트 선을 회복한다면 매도세가 약화되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라나 ETF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들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CME 선물 거래량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덧붙여져 있는데요.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솔라나의 ETF 출시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CME 선물 시장에서 활성도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요 투자 시장의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솔라나 ETF에 가까운 출시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S1 양식의 업데이트 이후 CME에서 솔라나 선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3월 이후 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분석가들은 이런 거래량 증가가 ETF 승인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총 7개의 ETF가 곧 승인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중 하나는 솔라나 스테이킹을 포함해서 주류 투자와 암호화폐 기반 수익을 결합한 혁신적인 상품이 될 예정이라는 점까지 오늘 기사에 담겼습니다. CME 선물 거래는 소규모 트레이더와 기관 투자자 참여의 혼합을 좀 보이고 있죠. 최근 며칠간 CME는 기관들이 거래 참여를 늘리고 있으며 또 5월 기준으로 총 블록 거래의 10%를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시 이후 약 10만 6천 건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명목 거래량은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CME 시장은 전체 솔라나 거래 활동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점차적인 관심과 또 주류 시장의 인지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CME는 7월 17일을 기준으로 1일 미결제 약정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 거래 활성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가격은 최근 13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주류 투자자들은 ETF 거래를 위한 준비 태세를 더욱더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점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등록이 즉각적인 거래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더리움 ETF는 티커 등록 후에 6주 만에 거래를 시작한 바가 있었습니다. CME 선물 데이터는 블룸버그의 ETF 승인 확률 차트와 일치를 하고 있고요. 또 솔라나는 다음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ETF로 꼽히고 있습니다. 6월에는 플리마켓 예측상이 솔라나 ETF 승인 확률을 91%까지로 평가를 한 바가 있었죠. 또 7월 말까지 출시될 가능성은 50%로 전망했습니다. 6월에는 솔라나 ETF나 솔라나 ETF에 대한 검색량들도 계속해서 증가하며 주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솔라나가 180에서 200달러 범위로 반등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무역인과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은 솔라나 썸머에 대비하면서 온체인 활동 증가, 토큰 출시, 또 수익 창출이 연달아서 성공적인 분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은 솔라나에 대한 수요와 활기를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 솔라나는 140불에 가까워졌고요. 또 추가적인 가격 재평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출시가 주요 솔라나 ETF 관심을 크게 높일 경우에 암호화폐와 기존 투자 시장 간의 연결을 좀 강화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이 10만 달러 회복세 잠시 짚어드리면서요. 안전자산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 속에서도 10만 달러 선을 지키면서 주목을 받았죠.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과 비교해서 변동성은 좀 컸지만 회복력이 크게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이다라고 불리지만 또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 또 기관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3일 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이날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약 4%가량의 하락이었는데요.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졌던 22일에는 10만 달러 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또 회복을 해내는 모습도 있었죠. 이렇게 금 현물 가격은 같은 기간 2%가량 하락을 해서 큰 변동은 없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희소성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반감기와 같은 공급량 조절 메커니즘이 금의 채굴 구조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계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글로벌 통화량 증가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더 강화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은석 포블 책임연구원은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안전자산 범주에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1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짚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현재 비트코인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에 오르면서 은이나 메타와 같은 주요 자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시가총액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매수 및 보유와도 밀접한 연계가 있는 만큼 디지털 금을 넘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 자산인 금만큼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윤영 코빈 리서치 센터장은 금값과 비트코인 또 기술주 간의 움직임들은 함께 갈 때도 있고 엇갈릴 때도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흐름이 뚜렷하지만 시장 불확실성에는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도권 편입과 기관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아직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리스크 회피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운용사 등 리테일 수요가 높아서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제도권 편입이나 국가 또 기업 차원의 비축 자산화 채택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금과 유사한 성격을 띨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김은성 연구원은 기관 투자 확대와 제도권 편입이라는 일련의 흐름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결정적인 단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줄고 또 시장이 성숙하면서 명실상부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상장된 XRP 기반의 ETF가 또 빠른 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내용 담겨 있을지 보겠습니다. XRP ETF인 XRPQ는요, 이 거래 시작 3일 만에 3,2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운용 자산을 기록하면서 캐나다 최대의 XRP ETF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XRP ETF인 XRPQ는 상장 초기 6개월 동안 운용 수수료를 0%로 책정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XRPQ는 북미에서 XRP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ETF 중 하나로 장기 보유 목적의 XRP만을 신뢰해 또 가능한 거래소와 OTP 거래처를 통해서 매수해서 편입을 합니다. 리플도 초기 시드 투자자로 함께 참여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3IQ는 2025년 4월에도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출시해서 단 이틀 만에 9천만 캐나다 달러를 끌어모으며 ETF 시장 내 강력한 트랙 레코드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XRPQ도 이 성공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XRP 파생 상품 시장도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XRP 선물 거래량은 약 39억 6천만 달러에 달하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XRP는 한때 2달러 아래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회복을 하면서 강한 지지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ETF 시장에서도 낙관적인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 ETF 제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고요.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해당 ETF의 승인 확률을 90%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암호화폐 ETF 승인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TF의 성장 또 선물 수요 급증, 규제 기관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XRP는 다시 한번 제도권 진입 가속화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2100만 개 공급 제한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93%의 비트코인이 이미 채굴이 되었고요. 2024년 반감기 이후에 채굴 보상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으면서 시장 유통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마이클 셀러 스트래티지 회장의 전략도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부터 비트코인 매수에 집중한 세일러 회장은 2025년까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2.75%에 해당하는 58만 2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매달 추가 매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또 블랙록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2025년 5월에만 6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치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요. 이처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면서 거래소 유동성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이 완전히 고갈되지는 않겠지만 또 유통 가능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건조해지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현재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전체 공급의 11% 이하로 줄었으며 또 이는 2018년 이후의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급 부족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될지 아니면 시장 변동성을 높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쪽으로 이야기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최근 이더리움의 가격이 2,800달러, 384만 8,600원에서 하락할 것을 정확히 예측했던 한 암호화폐 전문가가요. 이번 하락세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반등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하락 추세를 따르는 동안 그는 이더리움의 큰 상승 잠재력을 강조했고요. 하락 시에는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큰 하락을 예견했던 시장 전문가 크립토 파텔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X에 이더리움의 다음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저항 추세선에서 명확히 거부가 되면서 2,500달러, 약 343만 원의 지지선을 잃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크립토 파틀은 이전의 고점에서의 숏 포지션을 권고했고 또 시장은 이에 따라 22% 정도의 하락을 보여서 이더리움을 2,200달러 수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이 움직임은 채널 지지선의 붕괴로 이어졌고 또 이더리움의 중기 상승 구조를 무효화하면서 시장 심리를 급격히 하락 쪽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분석의 일환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당시 2,244달러로 0.5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는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간주가 되지만 해당 가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다음 중요한 지지선은 2,116달러 근처의 0.618 피보나치 수준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파틀은 이번 하락이 예상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조정이 이제는 높은 상승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축적 구간을 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종합적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최근 가격 붕괴 이후 향후 움직임은 8,000달러에서 1만 달러의 새로운 사상 최고치로 상승을 하거나 지지선을 잃고 새롭게 낮은 가격대로 내려갈 가능성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크립토파틀이 제시한 차트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은 현재 0.5에서 0.618 피보나치 수준의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영역은 통상적인 반등이나 축적 가능성을 지켜보는 주요 구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동일한 구간인 2,200달러에서 1,800달러에서는 공정 가치 갭이 존재해
또 해당 구간에서의 매수의 적합성을 강화합니다. 이보다 하단인 1947달러는요. 또 1751달러와 함께 강한 지지력을 보여준 주문 블록인 1782에서 1840달러 구간과 밀접하게 일치를 합니다. 만약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 영역은 높은 확률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여겨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약세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크립토파틀은 장기 목표 가격을 8,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조정 구간에서 성공적인 축적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목표가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트레이더들에게 현재 저가 구간에서 매수 여부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완만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이야기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주정부 최초로 공공자금으로 독립적인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라고 블록체인 매체가 전했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시자는 상원 법안 21에 서명을 하면서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관리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텍사스는 애리조나, 뉴햄프셔 등 다른 주들과 달리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최초의 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텍사스는 1,0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구매를 승인을 했고요. 또 이 자금은 주정부의 일반 재정과 별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준비금 계획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결정이고 또 연방정부는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암호화폐 준비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의 동반 조치로 하원 법안 4488도 승인이 되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 준비금이 일반 재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적 도구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국가 금융 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에서 또 새로운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인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감독에서 평판 리스크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되겠는데요. 이미 미국 통화감독청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평판 리스크 조항을 삭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은행 감독 규정에 대대적인 변화를 도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로 연준은 평판 리스크를 은행 검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교육 자료와 매뉴얼에서 평판 및 평판 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언급을 삭제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해당 내용은 금융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연준 측은 평판 리스크 관련 내용은 금융 리스크 접근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평판 리스크는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이 되어 왔는데요. 비판하는 자들은 이 연준의 기존 감독 방침이 미국 내 암호화폐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는 연준의 평판 리스크 적용이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은행의 접근을 제한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변화와 함께 연준은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OCC와 FDIC 등 다른 감독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인 서클이 미국 증시에 입성한 이후 연일 덩치를 좀 키우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 업계 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뛰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넥서스는 하루 새 6%가량 주당 4,470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또 연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어느덧 2,600억 원대까지 뛴 모습이었습니다. 또 시장에서 꾸준하게 웹3 시장 공략을 이어온 크래프톤에게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또 다뤄야 할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한 이슈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